책이 보여도 된다고. 근데 화면을 조정했을 때 비추게 하면 내가 이 화면이 안 보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꺼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 얼굴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막 내가 진짜 졸려. 정신이 없어. 그러면은 차가운 물이라도 하나 떠놓고, 아, 너무 배고파. 그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뭐라도 옆에 갖다 놓고 해도 괜찮아, 얘들아. 응?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은 친구들 화면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화면 꺼도 됩니다. 나만 여러분을 볼 거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비문학이랑 문학을 한 거를 일단 1주차 숙제를 이렇게 풀로 한 게 처음이잖아. 그래서 양이랑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땠는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길이로는 빠작 6단계 이런 거 있죠. 그거보다 짧아요. 길이는 짧고 내가 얘기했지만 소재가 어려워요. 이 소재의 내용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뒤에 답지를 보면 여러분 답지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지를 보면 이게 어디에 나왔던 글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이 빠작 3까지 가면은 중등 3까지 가면 고등학교 1, 2학년 기출 문제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어려워지는데 요 내용들이 기출은 아니지만 다 그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이 들어있는 비문학들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짧더라도 어휘가 어렵고 개념이 고등학교 내용이다. 괜찮았다. 오, 멋진데? 야, 아침 10시에 이렇게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부모님이 그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 아, 일요일에 뒹굴뒹굴하지 않고 앉아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멍하게 있으면 안 돼. 들어줘야 돼. 듣고 저거를 내 걸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앞에 개념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했냐면 이번에 비문학 지문을 하면서 내용 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건 아니에요. 문단별로 요약해서 읽으려고 할 건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능이나 어, 수능을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 이런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을 필요가 있죠.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 5지문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진짜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맞겠다 싶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읽어내면 독해를 해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북미 인디언의 구리판. 구리판이 뭘까?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원주민의 조개 목걸이와 조개 팔찌. 어, 지금 지금 나이지리아 티브족까지 오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이 글의 흐름이 어때? 보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부족의 무엇 이것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 근데 이게 공통된 게 아니야. 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까지. 얘네들한테 이게 뭔데? 라는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읽어야 돼. 그지? 조금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 물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긴 해야 되지만 숙제를 할 때 이 전체 지문을 다 그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내가 이게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정도 지위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가? 여러분 명품 가방 왜 살까? 사람들 명품 가방이 물건만 들어가면 되지. 그지 않아? 명품 가방 왜 사는 거야? 내가 이거 정도 재력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사는 게 더 크단 말이야. 물론 그게 100%는 아니겠죠. 저도 한때 그걸 열심히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중요한 요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원주민 얘기하면서 이 유럽 상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오는 진주가 너무 많은 거야. 동네 막 찬데 돌멩이 대신 진주가 굴러다녀. 귀할까? 안 귀하다는 거야. 진주를 목걸이 하고 다녀. 그러면 그냥 동네 굴러다니는 돌을 목걸이 한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서구인들이 와서 어, 이거 귀한 건지
이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니 이게 귀한 건가?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물건의 가치나 위상은 문화마다 어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한 게 이 문단의 주제문들이에요. 선생님이 표시를 좀 잘 나게 하려고 보라색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위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에 표시가 안 돼 있어. 설명이 안 돼 있거든. 그 제도 열대지방 이국적 플레테이션 이런 써 있는데 위상이 안 써 있어서 내가 썼는데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야. 얘와 얘의 관계 속에서라는 거는 절대적이라는 뜻이 아니지. 상대적이야. 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인지 이 위치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가 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판단되는지 이거는 뭐라고? 상대적이라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알았죠? 그리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물건의 가치나 위상이 변화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실 어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공부하든 경제적인 걸 공부하든 철학적인 걸 공부하든 모든 그 철학이나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데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다음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바탕 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례가 있구나라고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아는 거야, 그냥. 설탕이 어때? 그냥 되게 귀한 거였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설탕이 되게 귀한 거였단 말이야. 뉴슈가 이거 막 숨겨놓고 먹고 막 이랬대. 선생님 그때 사람은 아니에요. 60살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 대규모 설탕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졌대. 플랜테이션이 뭐야? 옆에 써 있어.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본과 기술을 지닌 구민이 그 지역 구미가 우리나라 구미가 아닙니다. 유럽인과 미국인. 옛날에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묶어서 구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럽인과 미국인 외에 그 지역 사람들을 좀 말도 안 되는 지금의 뭐 최저시급 이런 걸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린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탕수수를 이제 재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설탕이 엄청 많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비쌀까? 여러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거 경제랑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사회 현상, 뭐 철학, 경제 다 밑바탕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 영국의 중산 계급과 중산층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노동자 계급. 지금 생각하면 우리 노동자 계급 그 하층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취급을 한 거죠. 설탕을 모두 다 소비할 수 있었던 거야. 한마디로 지위 여하와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설탕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면 이게 희귀품입니까? 희귀품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대중적이다라고 하죠. 대중적인 물건이 돼서 설탕 소비가 내가 돈 좀 있어 이런 거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어. 이러한 현상이 뭐예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했어. 요약하자면 사치품이 필수품이거나 아니면 일상용품이 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아니거든 원래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나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나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됐다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대. 옛날에 같이 옛날 이거 어디지? 바닥 6단계 있었나 5단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단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아닌가? 중등 1단계 있나? 그 마술의 손이 뭔지 아나요? 텔레비전이 시골에 들어오면서 전기가 보급되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련된 소설이거든.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도 배웠거나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이 그때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집에만 있었어. 그래서 모두 다 그 시간에 그 집에 모여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문을 닫고 열쇠로 잠궜어. 그런데 지금 TV 없는 집이 없어요. TV가 몇 개씩 있단 말이지. 일상적인 물건이 됐다는 거죠. 필수품이 된 거.
필수품도 맞는 말이죠. 거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물건의 가치가 어때? 이 물건이 원래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이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 물건에 부여하는 문화적인 의미도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사회 문화랑 물건의 가치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에요. 그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너무 답이 아닌 게,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아니야. 변하지, 가치나 위상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제문이 있었잖아. 어디에 있었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보면 그대로 가치나 위상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대로 있잖아요. 끝에 아니다만 붙어서. 이게 뭐라고요? 문제 1번에 2번 선제 근거입니다. 그죠? 문제 1번에 2번 선제 근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늘 그대로이다 아니고 늘 그대로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해줘야 맞는 문장이 되는 선지고요. 2번을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끝부분에 이와 같은 현상이잖아요. 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의 반대야. 이때는 뭐 근데 사치품으로 바뀐 건 아닌데 의미가 바뀐 거거든. 조선 시대에는 다 우리 지금 이런 옷 입듯이 한복 입었단 말이야. 그런데 서양식 복장이 일반화가 됐어. 그러면서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됐어. 그래서 이 옷의 의미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적 속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 여러분 본질적 속성을 따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천부 인권이 있다. 이런 명제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준 어떤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을 말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옛날에 태어났던, 지금 태어났던, 미국에서 태어나든 한국에서 태어나든 북한에서 태어나든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야.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이거는 본질적 속성이거든. 근데 물건은 날 때부터 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이 텔레비전의 가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본질적 속성을 따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본문에 있다는 건 알겠지만 본질적 속성을 따른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 한번 예시를 들어봤고 자주 나온 얘기예요. 특히 철학에서. 문화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물건이 각기 다르다 했는데 이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물건이 각기 다르다. 이거는 본문 내용과 맞거든? 근데 이것과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문화마다라고 했는데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게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안 입고 다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사회에서 가치 있는 물건은 다른 사회에서 쓸모가 없기도 하다. 지금 쓸모가 없어진 걸 말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물건이 지닌 위상이 변화가 생기면 물건에 부여하는 문화적인 의미. 자, 여기에서 문화적 의미가 변화가 되었죠. 왜? 의례적인 옷으로 의미가 변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문화적 의미가 변했다. 이 문화 속에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4번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될수록 물건이 대중화돼서 일상적 품목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오히려 조선시대에 더 일상적이었어. 그지? 그래서 이게 여기 본문에 해당되는,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여기를 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여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틀린 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문화마다 비슷하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보다 다르게 규정된다고 했으니까 중심 내용 정리했을 때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맞는데 여기 끝에 물건 자체의 본질적 속성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주 틀리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여기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문에서도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5, 6년 동안 계속 비문학 지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아 이거 또 나왔네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회 및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내용을 틀리게 해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어휘랑 구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 보고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공사. 이 제목이 뭐예요? 그네뛰기의 역사. 여러분 이거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에 뭐가 달라졌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해 놓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네뛰기는 우리가 놀이터에서 타는 그 그네랑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떤 그네뛰기냐면 그 춘향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나오거든. 그네가 얼마나 이렇게 그리면 우리 보통 놀이터에서 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람이 한 이만하잖아. 이만해서 이렇게 타잖아. 여기 잘 못 그려도 이해를 하시고. 응. 근데 여기 나오는 그네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이 서도 요만해. 엄청 이렇게 움직이잖아. 엄청 무서워. 이거 타봤어? 이렇게 큰 그네? 그 춘향제 같은 거 하는 거나 단오 때나 뭐 이렇게 가면 농촌에 이런 거 설치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진짜 무서워. 떨어지면 죽을지도 몰라. 이 그네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그네뛰기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타기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음. 그네뛰기는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 양쪽에 길게 두 줄을 늘여 걸친 판자에 여기 판자에 서서 타는 겁니다. 원래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앉아서 탈 수 없어요. 체험관에서 타봤어? 무섭지 않니? 난 진짜 무서워. 나 얼른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이 밧줄도 엄청 두껍잖아. 너네 겁이 없구나. 야, 역시 젊은이들은 달라. 씨름과 더불어서 단오 때 많이 즐겼다. 그래서 이 아슬한스가 이 긴장감이 커다란 매력이다. 놀이터에서 탈 때는 사실 이 긴장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그네뛰기의 개념과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네뛰기의 역사 이 지문은 이 내용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형태의 지문이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문이라 함은 글의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처음에 중심 화제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그네뛰기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안돼 모른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했어. 사실 이런 걸로 틀리게 자주 만드는데 여기 문제는 없거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만든 선지를 자주 쓰는데 여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중국과 고려의 옛 기록을 통해서 그네뛰기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 여기 선생님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은 선생님이 이걸 잘 못 찾아. 기호를 문제 풀 때. 그래서 잘 찾으려고 표시해 놓은 거지 중요해서 표시해 놓은 게 아니야. 어. 실제 선생님 수능 볼 때도 이걸 잘 못 찾아서 시험지 받자마자 여기에 동그라미부터 치고 시작했거든. 빨리 찾으려고. 그때 시간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럴 정도로 원래 이걸 잘 못 찾아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과 고려의 옛 기록이잖아. 근데 이런 것도 선지에서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나라의 옛 기록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중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틀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문제 선지를 오답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출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읽을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둔다는 건 어디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읽어야 될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힘을 빼고 있죠. 고려 현종 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곽원이 중국의 외교관으로 간 거야. 고려 대표로 곽원이란 사람이 갔더니 단오에 그네놀이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가서. 그걸 봐서 고려 중기에는 이미 그네뛰기가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최초로 나타난 우리나라 기록은 뭐예요? 고려사에 수록된 최충원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충원이 단오에 그네를 메고 고위 관리를 불러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사흘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4일 아니에요? 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죠? 4일은 나흘이에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따옴표, 큰 따옴표를 써서 안에 있는 기록의 내용을 인용했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려시대는
그네는 궁중이나 상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유행했다. 전반적으로 탄 거야. 그리고 특히 왕실 갑자기 목소리 간다. 신하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음, 그네뛰기 행사를 했대. 돈이 많이 들었나 봐. 이거 하려면. 근데 좀 규모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도 탔어. 남녀 모두가 즐겼어.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에서 또 여러 가지 기록으로 이게 진짜 있었다라는 뭐가 높아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요런 기록들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 뭐가 높아져? 이 글에 대한 신뢰감이 리을이에요, 이거.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그네 띄는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네는 젊은 남녀가 즐기는 그 젊은 남녀라고 하니까 그냥 남녀가 다 했다는 거야. 왜 남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냐면 밑에 조선시대에 남녀가 아니기 때문이야. 더 잘 쓰고 싶었었는데 더 이상해졌어. 뭐 잘 쓰고 싶었어. 다시 써야겠어. 이 마우스 펜이 예쁘게 안 되는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자, 여기 조선시대는 어때요? 고려시대 민간에서도 단어 그네뛰기 성행했다는 거 사실 여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자, 조선시대에는 양반층에서는 대체로 그네를 즐겼습니까? 즐기지 않았대. 이게 너무 채통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그 점잖은 사람일 때. 우리 양반전 읽은 친구들은 알죠. 담뱃대를 물고 담배를 흡입할 때 볼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채통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배가 고파도 뭐 밥을 달라고 한다던가 쌀의 가격을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네를 탈겠어 방정맞게? 응?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민간에서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그네뛰기를 계속 단오놀이로 했고 특히 여성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였대. 이때 남녀라기보다는 남자가 아예 안 한다라고까지 써 있진 않지만 여성들이 즐겼다. 주가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다음에 20세기 초부터 그네뛰기는 쇠퇴하기, 인기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아예 아무도 안 탔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난 뒤에 단어에 맞춰서 다시 부활했고 오늘날에는 했어. 지금 현재 어느 위상이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때 타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평상시에 즐기는 놀이터에 있으니까 그렇게 잔존하고 있다,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시대별로 쪼개서 그네 뛰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현재는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대별로 쪼개서 무엇이 다른지 나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어.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됐었다고 단어를 썼었죠? 잠깐 안 탄 거를 뭐라고 말했어? 여기서? 일제강점기 때는 이렇게 안 써 있고 단절되었다라고 했어요. 아예. 단절은 어, 끊는 거야. 잠깐. 음, 절제할 때 그 절자거든. 잠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음, 여기 가의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이고 나의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만나서 그네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한마디로 자 A라고 써 있고 말한 거는 고려시대 내용이 맞아? B라고 써 있고 말한 거는 조선시대 내용이 맞아?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일단 고려시대를 봅시다. 고려시대에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네뛰기가 궁중이나 상류 사회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죠. 고려시대는.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좀 안쪽에다 써볼까요? 조선시대는 우린 양반층에서 안 한다고 했죠. 왜? 채통을 지켜야 돼서.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남녀 모두가 즐겼고 고려시대 맞아요. 왕실에서 많은 돈을 들여 행사를 치를 정도였다라고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다르다. 우리는 민간에서 주로 즐기고 특히 여성이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다 맞네. 지금 5번이 틀리지 않으면 큰일이야. 다시 다가서 봐야 돼. 양반들은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맞아. 민간에서 그네뛰기를 즐겨하면서 이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맞아라고 했지만 아니었잖아. 고려잖아요. 조선이 아니고. 고려는 뭐예요? 궁중이나 상류 사회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아니에요. 사실 뒤에도 읽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단호에 즐기기 시작한 것이로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고려시대 이미 단호 때 즐겼어. 그래서
이때 단오 때 즐기기 시작한 게 아니야. 근데 이미 여기서부터 틀려가지고 뒤에 뭐 맞고 틀리고 볼 필요도 없죠. 5번은 틀렸습니다. 앞에서부터 틀렸어. 실제 시험을 볼 때 시간에 쫓기면 앞이 너무 완벽하게 틀렸잖아. 그러면 자신 있으면 뒤에 안 읽어도 돼요. 어, 물론 자신이 없다. 난 나의 실력에 확신이 안 든다. 그럼 끝까지 읽어야지. 그리고 이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잔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무슨 문장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 볼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있어. 특히 어린아이들이 평상시에 즐기는 놀이의 한 가지로 남아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냥 남아있는 건데 잘 보호하고 간수하는 거. 이건 아니야. 잘 보호하고 간수하는 거는 내가 소중하게 뭔가 이거를 꼭 남겨두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이건 보존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걸 몰라도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뜻에서 이거는 너무 과한 뜻으로 사전적 의미가 적혀 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어휘 문제는 자꾸 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해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 뉘앙스로 쓰였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야. 디테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넘어갈게요. 다음 지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어, 소재가. 사실 문제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거든, 여기? 문과의 사상 이런 거. 여기 5, 6, 7은 7까지? 모르겠다. 5, 6, 5, 6은 일단 확실하게. 5, 6, 7은 내 생각에 그 고등학교 때 공통사회에 나옵니다. 공통사회에 나오는 내용이야. 사상가, 철학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이거는 국어에도 계속 나오고 사회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과, 묵자와 묵가가 나오죠. 이름이 왜 묵자 사상을 따르는 사람인데 묵할까? 좀 궁금했어. 중국이 여러 나라로 막 쪼개져서 다투던 이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지. 엄청 많이 쪼개져 있었어. 이때 힘이 약한 약소국가, 지배층의 다스림을 받던 피지배층. 이 뭐예요? 다 약한 사람들 편에 이 사람이 쓴 거야. 이 묵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많았겠지. 아무래도. 지배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지배당하는 사람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한 사상은 사람 수로 봤을 때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묵자는 귀족들의 생활 방식 전체를 철저하게 어떻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부정했어요. 그는 공자학교 출신이었어. 그런데 공자가 중시한 어떤 예법과 음악을 허례허식과 사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너네 부자들의 이런 생활은 너무 허례허식이야. 뭐 이렇게 사치야. 그리고 운명론에 반대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날 때부터 귀족이고 너는 날 때부터 노비야. 이런 거 있죠. 이 수저론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걸 반대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운명론에 반대한다는 거는 신분제를 부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피지배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너나 나나 똑같다. 네가 뭔데 나를 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묵자의 사상은 피지배층의 열띤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죠. 쟤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심어준 거야. 그런 다음 이 사상의 핵심이 뭔지 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랑 나랑 똑같으니까 뭐를 주장할 수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평화주의가 있어. 이게 없었으면 혁명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거를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세 가지의 큰 키워드가 있어. 겸애, 교리, 비공입니다. 여기서 제일 여기 국어에선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공통사회에서 자주 나오는 건 겸애예요, 사실. 묵자는 겸애를 보통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묵자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자라는 겸애와 정치적으로 평등, 여기 정치 평등이라고 했죠. 이거는 서로 이익을 나누자. 어, 약간 요즘의 사회주의랑 비슷한데 우리 사회주의가 아니어도 뭐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처럼 이익을 나누는 교리를 내세웠고 여기 리가 어,
그 이익할 때 그 이자거든. 그게 뒤에 붙어서 리로 발음이 된 거고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해서 안 된다라는 비공, 안일 비자죠.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평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게 이 비공이었습니다. 목자는 서로 침략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묵자를 따르는 묵가. 야, 이거 이름을 헷갈릴 수가 없어. 너무 비슷하지. 묵자를 따르는 묵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에 이로운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대. 자, 이거를 안 쓰고 싶어서 원래 이렇게 칠했거든. 묵가는 신념, 묵가의 신념과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색칠만 해서. 근데 도저히 안 돼갖고 썼어, 결국. 이 문단의 주제문을 이렇게 끊어서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여기다 썼는데, 묵가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묵가의 말을 인용했죠. 묵가의 말을 인용했고, 자,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지는 이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억누르고 엄격한 규율을 갖춘 집단을 형성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로운 걸 해야 되니까 나한테 이로운 거를 막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집단을 형성하게 된 거고 마지막에 평등과 평화를 내세우며 널리 퍼졌던 묵가의 사상이 어떻게 됐어?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 점점 사라졌어. 이 전국 시대의 통일한 춘추 전국 시대를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나라를 통일한 진나라의 엄격한 정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건 피지배층과 지배층을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과 나가 평등하다라고 말하기 힘들었겠죠. 심지어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배층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상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음,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신념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쇠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묵자의 사상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인기가 별로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제를 볼까요? 사실 내용은 간단한데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이걸 배우게 될 거라서 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거 왜 틀려요? 진나라의 정치 체제 강화에 기여했다는 건 진나라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잖아. 도움이. 근데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묵자의 사상이 점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다고 얘가 이 진나라의 정치 체제를 방해한 건 아니지만 이 강화시키려는 체제 안에서 얘가 버텨낼 수 있는 내용의 사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가의 입장, 묵가의 입장이에요. 묵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 얘가. 죽어도 내가 이걸 실시하겠다,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예법을 가르치면 스스로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이거는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묵가는 아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이를 먼저 사랑한 후에 남을 배려할 수 있다. 이런 건 비슷한 것도 여기 없어요.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가까운 것도 없고 강한 군대 없습니다. 뭐 가까운이 없고 예법을 가르치자는 얘기도 없습니다.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인정을 베푼다 해도 권력이 없으면 이름은 날릴 수 없다. 지금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이런 내용도 없지. 사람들로 하여금 더불어 사랑하게 하면 서로 침략하거나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자라는 겸해와 교리. 여기 뒤에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교리하고 비공이죠. 더불어 사랑하게 되면 이 겸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거 좀 근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2번 문제? 2번 문제 맞은 친구들 있습니까? 지문 한번 더 보여달라고요. 아까 전에 지나간 것 같다, 내가. 저걸 이제 봤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 띄워줄게요. 04번 지문이었어요? 다 맞았어요, 2번? 잘했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억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 왜 이렇게 맞은 애들이 많아?
잘하는데. 여기 니은이 실현이라는 단어인데요. 문장을 읽어보면 평화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고 했어. 현실에서 평화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되고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상상한 거 실제로 이루어지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서 보이는 거는 출현하는 거거든. 이걸 모르더라도 현실에서 나타나거나 현실에서 나타나서 보인다. 말이 안 되거든. 그냥 요것만 넣어도. 2번은 이거는 조금 앞에 거보다 쉬운 어휘 문제였다 여겨집니다. 네. 이따가 04번 지문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네. 그 다음에 6번 지문을 봐볼게요. 선생님이 너무 중간에 그걸 막 넘어간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난 넘어가지만 여러분 지문 분석과 어휘를 꼭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문과보다 이게 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이 06과 07번 지문은 지문 내용 자체가 계속 또 나오는 것 중에도 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06번 지문의 내용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지문이 어려워서 친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 가면 벤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한 세트야, 얘들아. 시험에 나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게 이 사람의 건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사상적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요. 수능 때도 여러분이 만나게 되겠지?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가끔 이 벤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국어 지문에도 나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래. 그냥 벤담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벤담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공리주의라는 걸 주장했어요.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평가돼야 된다. 이 사람은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결과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이랑 좀 다른 겁니다. 이 쾌락이다라고 했어. 벤담은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이거를 영어를 그대로 한자어로 해석해서 쾌락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는 그 자체로 선이다. 약간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영어를 그대로 한자어로 옮기다 보니까 쾌락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거야. 음. 이게 벤담의 공리주의가 나오는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인 쾌락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를 강조한 게 뭐야? 이 공리주의 사상의 근본입니다. 또한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계산 가능한 걸로 봤어. 지금 칠 정도로 힘들어. 오늘의 행복은 10이야. 어제 행복은 1이었어. 행복은 1이었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게 수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쾌락 계산법을 생각해 내기도 했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쾌락은 강도가 강하고 지속성이 길고 확실성이 높아요. 자, 이걸 하면 무조건 이 쾌락이 와. 이럴수록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안에 맛볼 수 있다. 이런 걸수록 그리고 또 다른 쾌락으로 연이어질수록 이렇게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들이야,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여기 제목과 관련된 건 뭐예요? 이 쾌락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쾌락이 전체 클수록 덩어리가 클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최대 당수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타이틀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 벤담을 중심으로 한 공리주의파는 이 생각을 동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공리주의파라고 하는데 산업혁명에 불이 붙던이라는 건 산업혁명이 시작하던 19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약을 했대. 과학 지식의 진보를 찬양하고 왜? 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잖아. 똑같은 걸 이렇게 산업화해서 막 많이 만들면. 사회 개혁을 위해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사회 다방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리주의파들은 과학을 발전시킨 데 찬성했고 여러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그냥 요약해서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중산계급을 보편적 인간으로 삼았고 이건 뭐냐면 중산층,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으로 극단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중간 정도 되는 계층의 사람들을 보편적인 인간으로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봤대. 그래서 공리주의는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소수를 보호하지 못하고, 왜냐, 보편적 인간이 누구야? 중산 계급이니까 이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를 희생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받았대. 자, 여기는 뭐예요? 공리주의자들이 받았던 비판의 내용인데, 자, 첫 번째가 이 힘없는 소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공리주의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찬성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요런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요게 좀 정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예시를 갖고 설명하자면 힘없는 약자나 소수를 보호해줘야 하는 부분, 이게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공리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공리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건 정의의 원칙도 만족시킨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했대. 항변이라는 건 내가 이 비판에 대항해서 변론을 한 거야. 내 자신의 이야기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공리를 만족하면 정의의 원칙도 만족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 분배가 평등하지 않으면 최대 다수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당연히 정의도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다수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최대 다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요구는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 무시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다라는 건 위에서 말한 어, 다수와 뭐지 여기서 말한 여기서 최대 다수를 위한 선택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사람들의 선택이 무시당한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직도 비판받고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사회교과서에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과연 다수결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리주의자들의 항변과 글쓴이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어, 여전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다수결이 다수결이 정의, 정의로운가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지금도 하고 있다고. 문제로 가볼게요. 이거와 관련된 게 2번이거든. 2번을 봅시다. 2번에 1번이 조금 이따 볼게요. 본문 마지막에 말한 그 다수결에서 진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러한 사례가 이거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 답이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5번밖에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지. 5번을 보면 단체 간식을 정하는데 13표가 피자야. 샌드위치가 13표가 피자야. 17표가 피자야. 13표가 샌드위치야. 그러면 17명이 더 많으니까 피자를 먹었어. 근데 샌드위치 투표한 사람들은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 최대 다수를 위한 행복이 이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5번이 답인데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아이고 사회적 약자를 어, 배려한 그, 그 앞에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비판당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보완해주고 여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위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는 사실 이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걸로 써지죠? 난 이걸로 쓰고 싶은데. 네.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3문단에 3문단에 보완에 관련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에 관련된 내용에 가까운 예시들입니다. 1번을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벤담은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조화에 있다고 봤습니까?
벤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벤담은 물질적인 거라고 봤어요. 자, 이 본문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 1번에 4번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중상계급을 보편적 인간으로 삼고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봤다. 정신적인 것으로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좋아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문제 1번에 4번 선지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 조화로 봤다라는 얘기가 아주 이상적인 얘기지만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선 터무니없다.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기억하고 가자. 그래서 여기 뒤에 지문에 아, 이 비판은 볼 필요가 없고 문제는 풀어야 돼요. 다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읽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 배경 지식을. 이건 꼭 읽으세요. 이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읽고 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리주의에서 보편주의도 나오고 해서 민주주의 선거,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의 근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네. 요즘 투표를 하고 있죠. 사전 투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문을 보고 5분 쉬고 난 다음에 문학을 할 건데 여러분 이 지문의 내용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6번과 7번 지문의 내용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 이건 몰라도 돼. 그리고 여러분 지문 읽으면서 느껴져? 왜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어? 영국의 산업화를 먼저 이루어서 그런가?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지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지문에는 그 수능 지문에는 영국 사람이 굳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고 역사가들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대. 이렇게 정의한대. 정의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 역사를 정의잖아, 이거는 그러면. 그는 사료가 뭐예요? 역사 연구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말하는 거죠. 뭐 문서 아니면 뭐 유물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 이 사료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를 비판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료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라고 했어요. 이와 동시에 역사가가 현재 내 입장에서 이 역사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의적인 해석도 경계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는 끊임없는 대화로 역사를 정의하고 역사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에드워드 카의 목표이자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의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뒤에 계속 설명하거든. 이 내용이 뭔지, 객관성과 중화성을 어떻게 종합하려고 했는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카는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했대. 자,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첫 번째,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그냥 이 똑같은 말을 다시 늘어놓는데요. 경험한 사람이 기록을 남기면 그 사료에 남아있는 과거 사실이 아니라 이 어떤 과거 사실에 대한 이 글을 남긴 사람의 설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설명과 과거 사실을 어떻게 여겨? 동일시하게 여긴다니까. 아, 진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 글을 보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대. 그런데 과거 사실과 그에 대한 설명은 어때? 다르다라고 했어.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사실은 그건 다르다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갑자기 첨성대가 생각이 났대. 첨성대를 예로 들어보자.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과거 사실이야. 근데 천문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당시 농업 기술의 발달과 천문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천문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설명이라는 거야. 그냥 그걸 만든 거에 대한. 이거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동일시한다고. 그다음 두 번째, 역사는 역사상의 사실이다. 아, 이거 되게 헷갈린데요. 여기는 봐봐, 역사상의 사실이고 여기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게 뭐가 다를까? 역사가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수많은 과거 사실에 대한 설명 중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된 사실을 뭐라고 해? 역사상의 사실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북한 사람이 6.25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해. 그럼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이 남한 사람이 6.25 전쟁에서 기록한 거랑 완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상, 사건, 사건의 의미 이런 게 쓰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내용을 역사상의 사실이라고 한대. 그런데 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역사에선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나한텐 너무 중요한데 나라 입장에선 그게 왜 중요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국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요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그냥 내용이 있다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의 사실이 역사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라서 묶어놨고, 세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상의 사실 여기 위에서 말했죠. 얘는 역사가들이 중요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중요한가 아닌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들이 어때? 논쟁 끝냈어. 이거는 중요해 땅땅땅 하고 전부 다 인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 논쟁 중. 이거는 뭐? 논쟁 끝. 각각 뭐지? 각각이래.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자, 이 역사상은 논쟁 중이고 역사적은 논쟁이 끝났다. 칸은 이 세 가지 역사를 오가며 과거를 탐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역사가라고 했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역사가는 과거 사실이 무엇인지 그때 돌아갈 수 없으니까 탐구한 사람이야. 그러나 과거 사실은 누구에게도 발생한 경험 그대로 다가올 수 없지. 써 있는 거나 남아 있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역사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수정해야 돼. 그래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해야 돼. 이 내용이 바로 이 뜻인 거야.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 이게 뭐야? 계속 연구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거. 그러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자주 지문에 나옵니다. 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안 나오지만 뭐 역사상, 역사적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라던가 역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수정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 지문이어서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카의 견해, 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여기 견해라고도 하고, 이런 거를 수능에서는 관점 문제라고 하는데, 자주 나와요, 관점 문제가. 앉는 것은 했어. 틀린 거.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들이 중요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 이거는 ing죠. 뭐라고? 논쟁하는 중이야. 아니, 논쟁 중이야. 논쟁 중이면 선생님이 역사적 사실이랬어? 이건 역사상의 사실이잖아. 논쟁 중이면. 역사적은 뭐예요? 논쟁이 끝난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3번이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 하면 되죠. 3번이라고 하면서 위에 사라고 쓰는 건 뭔 행동이에요? 네. 아와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냥 문단에 붙여놓은 건데 이 문단의 내용을 전개 방식으로 나눈 거거든. 가는 글의 첫 번째 문단이죠. 역사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과거, 현재 끊이오는 대화. 이거 맞는 말이고. 다라는 세 가지 카의 역사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야. 그래서 세 가지 구분으로 제시한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카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근거로 역사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카와 다른 사람들의 어? 공통된 생각이 근거가 돼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과거 사실과 설명을 동일시한다라고 했고, 그러면 칸은 그건 동일시하면 안 된다. 다르다라고 했어. 그러면 공통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과거 사실과 과거 사실과 설명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칸은
사실과 설명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이건 두 개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완전히 틀린 설명입니다. 카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뭐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몰랐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 사실과 과거 사실과 설명을 동일시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풀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첫 번째 가 문단의 맨 마지막에 역사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입니다. 그러면 객관성과 주관성을 잘 믹스해서 그 중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합쳐서 가장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분담하거나 교감하거나 초월하거나 포함 다 어울리지 않아. 절충한다는 것밖에 어울리는 게 없거든, 넣어보면. 두 개 잘 섞어서, 어, 중간으로 어떻게 예쁘게 조절하는 게 절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비문학을 마치고 5분 쉰 다음에 문학을 할 거예요. 그럼 문학, 네, 선생님이 늦게 끝날까 봐 걱정할 것 같은데, 늦게 끝내진 않을 거고, 네, 문학 풀면서 설명이 워낙 자세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됐을 거라 생각하고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은 5분 있다가 쉬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5분 있다 만납시다. 네, 아까 지문 보여준다고 한 거 열어줄게요. 4번 지문, 아니, 두 번째 지문이었어. 4번 지문 맞지? 숙제하세요. 숙제해야 또 놀지. 안녕. 맞죠?
여러분 안 졸고 있습니까? 졸면 안 돼. 하나 물어봅시다. 첫 번째, 너무 빠르다. 두 번째, 괜찮다. 3번, 느리다. 느리다 없을 것 같지만. 이, 있는 거 아니야? 더 빨리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 뭐라고? 1번, 너무 빠르다. 2번, 괜찮다. 3번, 느리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빨리. 지금 전체적인 속도가. 선생님, 전 못 따라하겠어요. 아니,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너무 느려요. 3번 해주면 돼요. 자, 이거 선생님이 이 문학 문제집 고를 때 진짜 설명이 자세한 걸 골랐거든. 이제 옆에서 이거 뭐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해 싶을 정도로 그 문제 풀이도 하나하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내 생각일 수도 있어. 어렵지 않은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물어보죠. 친구들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안 자고 있구나. 잘했어. 귀여운 아이들이야. 그 선생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업 들을 때 여러분의 메가스터디 LEI 알죠? 그 만드신 손준 선생님이 처음으로 인터넷 강의를 만들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나는 현강 세대거든. 현강과 그 인터넷 강의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앞에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서 실강을 그냥 그대로 녹화해서 그냥 올린 거거든. 그런 그때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분필을 던졌어. 손준이 수업 시간에 졸면 분필을 던지던 야, 욕을 막 했기 때문에 욕을 못 따라하겠네요. 막 욕을 들으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 삼수할 새끼 하면서 분필을 맞으면서 공부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졸면은 분필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죠. 학생 인권을 막 분필 우리 맞으면서 막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너 그러다가 뭐 삼수한다. 너 삼수해도 못 간다. 막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지금은 수업을 안 하시고 회장님이 되셨죠. 지금으로서 저는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어쨌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인터넷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 세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의 수혜자예요. 그때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준 강의의 수혜자가 되길 바라거든, 나는. 수혜자가 뭐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야, 얘들아. 응?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난 너네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엔 고등학교 때 거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걸 깔아놓고 수학이나 영어나 다른 거 공부하면서 이제 국어는 하루에 한 30분만 해도 성적이 안 떨어진다.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나의 이거를 너희가 실현시켜줘야 돼. 나의 바램만 너네한테 주입한다고 너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실현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집에 있는 상황, 정서, 태도 이런 거 지금은 그냥 배워서 알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모르는 시에서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파악해낼 수 있으면 무슨 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는 건데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 이게 뭔지만 알면 돼.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할 수 있게 되죠. 시 속에 화자가 놓여 있는 환경을 뭐라고 한다고? 상황이라고 한다고. 근데 상황을 왜 파악해? 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아야지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안다는 거야. 한마디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내가 어? 우리 집에 지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하는 거랑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 속에 놓여 있는 이 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얘가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숙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소녀들이 꽃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가 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보는 거야. 얘 왜 봄 눈이 어떻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는 감정이야.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중심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는 이 상황과 정서에 대해, 제 상황하고 정서를 파악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이건 사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문학 개념 뭐 용어 설명하는 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 방금 내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의지적인 태도, 의지를 굳세게 갖고 있으니까. 의지적인 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될 대로 되라야. 어쩔 수 없다. 나는 집에 학교를 갔다 와도 집에 먹을 게 없고 학교에서도 도시락 싸갈 수가 없고 막 예를 들자면 이런 것만 써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고 있는 거야. 현실을 바꿀 의지가 없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체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화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태도예요. 지금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면 돼요. 알겠죠? 요 뒤에 있는 거는 뒤에 보면서 합시다. 사실 이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이 여기에 좋게 여기는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어? 이것만 잘해도 대부분의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건 하면서 할게요. 어. 자, 동해바다 후포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동해바다 후포에서 어디에서 썼는지 나와 있어. 공간적 배경이 되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옆에다 좀 여러분이 숙제로 했어야 되는 부분을 필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 혹시 기억납니까?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시를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어떻게 하듯이? 낭송하듯이. 시 낭송회 같은 영상 한번 보라고 했어. 시 낭송하듯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친구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 한번 상상해봐.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대. 있는 것도 아니고 많대.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그 다음엔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잘못이 요만했어. 티끌만했어. 근데 이렇게 맷방석만하게 됐다가 동산 집 앞에 있는 동산 산이 있잖아. 작은 산. 그만하게 잘못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럼 어때? 이 잘못의 크기가 점점 커졌죠. 이런 거를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를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따지는 거야.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 뭐뭐해지나 보다. 뭐뭐해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같은 구조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거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사실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 옆에 설명이 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추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한대. 자, 여기랑 지금 여기선 동해바다에서 생각한 거 아니지. 여기는 어디야?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하고 있어.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자, 뭐뭐처럼 뭐뭐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똑같은 구조를 여기도 사용하고 있죠. 데이 2랑 데이 3이야? 데이 2랑 데이 3 우리 하지 않았나요? 안 했습니까? 어머, 내가 지금 3주차 까고 있는 거야? 얘들아 미안해. 내 미리 공부해 왔나 봐. 맞아. 데이 2랑 데이 3인데 이거 꺼내왔어. 미안해. 열어줄게. 빨리 말해줘서 고마워. 데이 2랑 데이 3부터 하겠습니다. 왜 이러니? 정신이 없군요. 오, 잠깐 내가 열어줄게요. 제가 그것을 미리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 줄 알고 이걸 넘어간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군요. 여긴 더 짧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더 짧아요. 3보다. 3이 3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했대. 죄송합니다. 너무 선생님 혼자 예습했네. 이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떡하지? 왜 선생님이 공부 안 한 거를 얘기하나 했겠구만. 우리 데이 2를 해야죠. 데이 2, 뭐, 맵버드 가를 꺾어부터 하면 되는 거죠.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 맞습니까? 이게 다 맞았습니까, 문제? 21페이지. 열림히 할게요. 21페이지 문제 다 맞은 사람 있나요?
이거 다른 데서 풀어본 친구도 있고 안 풀어본 친구도 있는데 몇 뼈를 가려 꺾어. 오, 다 맞았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고전시죠? 자, 여기 다 뜨면 하겠습니다. 얘 왜 이렇게 늦게 뜨지? 잘하네. 어,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이 맷뼈를 가려 꺾어 보면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라고 돼 있잖아. 화자는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5학년인데도 잘하잖아. 예, 근데 이거 원래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예요. 시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려운 건데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이 화자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다음 시간 거 예습을 했네.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화자를 왜 찾아야 돼? 화자는 시인이 나의 대리인으로 세워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 시인이 비켜봐. 내가 시인이거든. 내가 사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시를 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멋있게 나를 대신하는 사람을 시 안에 내세워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합니다. 지어도 잘했어요. 현준이도 친구도 다 잘했습니다. 몇 번을 가를 꺾고 어려운데 이렇게 다 맞았죠? 그리고 나 또는 우리 안에 내가 포함돼 있잖아. 근데 나나 우리라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으면 이걸 표면적 화자라고 하고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누군가 말은 하고 있지. 말이 시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화자가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쓰여져 있죠. 용어 설명하는데. 근데 이 화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 비문학에서 중심 화제처럼 시에서도 중심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물이나 사물만 아니야.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 뭐 길이 끊어진 상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배가 고픈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거의 80% 정도는 제목에 있어요. 중심 대상이. 많은 비율로 있고 아니면 시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말, 자주 반복되거나 강조되어 있는 말 아니면 이런 거에서 찾을 수가 없으면 얘가 뭐에 대해서 뭐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제목이나 내용에서 막 단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용상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것만 잘 파악하면 시의 7, 80%를 이해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내가 예습차 했던 그 정서와 태도, 상황, 그거를 해서 지금 좀 문제를 설명하기 편한데 한번 얘기를 해서 그것까지 하면 시에 대한 파악이 거의 끝나요. 전체를 다 파악한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하신 그 1타 강사님들 있죠. 국어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것만 1년 내내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내내. 그 선생님 강의에 막 감동받아가지고 대학교 가서 국어 전공이 아닌데 막 국어 수업을 막 부전공으로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럴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잘 이해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학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예요. 데이, 데이 원 아니죠. 여기 뭐지? 복습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맵버들 가려 꺾어를 여기에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한 부분을. 화자는 나고, 나가 대놓고 있어요. 나인가도 여기 수서로. 그다음에 중심 대상은 뭐예요? 맵버들을 가려서 꺾잖아요. 그래서 보냅니다. 이 그냥 꺾습니까? 아니요. 좋은 것만 골라서 꺾어요. 여러분 이거 쓰려고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되고 이것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써도 돼. 어, 이거 내 파일 보내줄 테니까 쓰고 싶으면 나중에 읽어봐요. 여기 쓰려다가 내가 이거 좀 처음이어서 자세히 써놓은 거야 그냥. 그리고 가려 꺾어 보내놓으라 임에게 있잖아. 원래 이거 뭐예요? 임에게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놓으라. 이게 원래 문장 순서거든. 그래서 임에게 보내놓으라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앞뒤가 바뀐 걸 뭐라고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도치법을 사용해서 강조한 거야.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바꿔준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화자와 중심 대상을 이미 읽으면서 찾아봤었기 때문에 표현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내가 임에게 뭐를 보내? 맵버들을 보내는데 얘를 보고 나라고 여기래. 나의 분신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옆에 없어도 계속 나를 생각하라고 님한테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 너도 나를 계속 그리워해라. 라고 음, 이렇게 본인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는 사랑의 증표 같은 거죠. 그죠? 이거 친구들이 그래도 잘 푼 것 같아서 이거 문제를 보면 여러분 자, 이 문제집에 이걸 풀고 난 다음에 문제 근거가 뒤에 엄청 자세히 문제풀이 특강으로 써 있잖아요. 여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몇 페이지에 몇 번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으로 남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화자는 임에게 뭐를 보냈어? 맷버드를 보냈고 화자는 누구에게 창밖에 맷버드를 신고 세입히나며 자신이라고 여기라고 했어? 임에게. 임에게 보냈으니까.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 이미 싫어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리워서. 응? 어, 임을 사랑해서 나로 그리고 계속 이것을 봤으면 좋겠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라는 부분이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성 들여서 골라서 꺾었잖아. 이게 뒷부분에 써 있단 말이야. 여기 가면 봐봐. 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미 싫어서 그래서 가려서 꺾는다는 건 정성을 들여서 고르는 건데 좋은 것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싫어서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렇게 생각하고 내가 골랐느냐 답을 따져보고 만약에 내가 이 생각으로 고르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에 표시해 놔야 돼. 아, 내가 이 생각을 못했다라고. 자, 3번을 봅시다. 맵버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화자에 대한 임의 사랑을 담은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틀렸어요? 화자에 대한 임의 사랑이 아니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이거 되게 그럴듯한 말 같지만 바꿔 쓴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엄청 이렇게 많이 바꿔서 돼요. 자주 나오는 오답 선지입니다. 오답을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절대 헷갈리지 말자. 너무 그럴듯한 말 같아. 화자가 임에게 보내기 위해서 골라서 꺾은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 1번에 속지 말자고 했어. 자, 이랬을 때 자, 3번에 1번을 봐볼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담은 것이지 화자에 대한 임의 사랑을 담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 못해서 잘못 읽어서 틀렸어.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내가 이거를 반대로 읽음. 이렇게 뭐 때문에 틀렸는지 예를 들자면 예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야 돼. 다음번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민가를 보겠습니다. 자, 훈민가도 포인트 위주로 볼게요. 내용을 내가 많이 썼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내가 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두 분이 아니면 내 몸이 이 몸이 살아시랴. 이게 뭐냐면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라는 말이야. 현대어로 바꾸면 여기 있죠.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어디다 하여 갚사오리?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둘 다 질문하는 형태로 말을 했어. 이거를 비문학에서는 그냥 질문했다라고 하지만 문학에서는 서리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서리법을 왜 써요?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초중종이에요. 그 뒤에 장자를 붙인 거예요. 초장, 중장, 종장이죠. 한 줄씩 이렇게 하고 종장에 제일 첫 번째 원래 세 글자인데 여기 네 글자를 썼어. 변형을 줘서 원래 변형 잘 안 주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 이 나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은덕을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화자는 나이고 여기 날 이걸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이 몸, 다 본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화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은덕을 어떻게 갚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모님의 높은 은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죠. 이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거 터무니없는 내용이지. 이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두 분이 아버지 어머니지. 아버지 어머니가 답이 두 개야.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골라줘야 돼.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만 부모님의 은혜가 뭐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늘과 같아 갚기 어렵다. 너무 높아서 너무 높게 끝이 없어서 갚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용상으로 현대어로 바꿔서 읽으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냥 서리법을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고 저희 고전 시가에 대한 설명인데 형식이 정해져 있다. 자, 이거는 정형시의 뜻을 볼게요. 정해진, 정해진, 형식이 있는. 자, 이거 마우스펜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형식이 있는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자, 형자 가져와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예요. 이게 뭐라고? 정형시라고.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고전 시가는 대부분 정형시입니다.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로 양반들이 썼고 이 틀 안에서도 나는 이렇게 글을 잘 쓴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어. 때때로 능력이 좋은 기생과 평민들이 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초장, 중장, 종장, 삼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여기?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엄격히 지킵니다. 3장이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 세 개의 장이야. 그래서 3장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끊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 구라고 해요. 한 구.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끊어. 몇 개의 구야? 6개 구지. 3장 6구. 그리고 글자가 보통 몇 개? 45자 내외. 중학교 때 내신 시험에 나옵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그냥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사실 그때 가서 외워야 돼요. 그리고 3, 4조, 4, 4조는 뭐냐면 글자 수가 여기는 3, 4, 3, 4지. 그래서 3, 4조야. 근데 이게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면 뭐라고 해? 4, 4조라고 해요. 음수율과 음보율이 뭔지 여기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음수율, 음보율 이게 뭔지 설명이 돼 있는데 음수율은 글자 수예요. 글자 수. 음보율은 중간에 띄어쓰기. 나는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정석적으로 돼 있는 설명을 보면 쉬지 않고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단위를 음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음보의 정의를 알려줬어. 그래서 이 띄어 읽는 요 부분, 이 덩어리가 어, 규칙적이면 음보율이라고 해서 운율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이거를 말을 끊어 읽는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네 개의 덩어리로 끊어지지. 사어절처럼. 근데 이게 사어절은 아니야 정확하게. 근데 어떻게 네 개의 덩어리로 끊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사음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 여기는 뭐라고? 세 글자. 삼음절로 세 글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삼음절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봅시다. 이거 전부 다 사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외워서 내신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단시조, 연시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초장, 중장, 종장이 하나만 나오면 단시조고 이거를 연결해. 제1수, 제2수, 제3수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연시조예요. 연결돼 있어 여러 개 시조가. 평시조는 그냥 요런 게 평시조야. 사설지조는 요런 게 사설시조야. 이렇게 요건 내용이 좀 재밌어. 대부분 평민들이 쓴 게 많고 내용이 좀 재밌고 다양하고 형식이 자유로워요. 이것도 보면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내리뛰며 반겨서 내딛고 개를 여러 명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하면서 이거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 모의고사랑.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강아지는 얘를 좋아해서 꼬리를 막 치면서 막 마중나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막 짖으면서 내쫓는데 좋겠어? 안 좋잖아.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서 뭐라 그래? 신밥이 그릇그릇 나온들. 자, 신밥이 식은 밥이 많은 그릇이 나온들 너 안 줄 거다. 밥 안 줄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이 중간에 종장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긴 부분이 있어서 사설시조들은 대부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한번 보고 음. 선생님은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끝낼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게 길잖아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종할 때 끝내다 할 때 종자잖아요. 종래, 종치. 종래 여러분 종래라는 단어 씁니까? 어. 하교하기 전에 종래하죠. 마지막에 하는 거야.
중장이 길어져. 중장이. 그래서 사설 시조예요. 그다음에 여기 3장육구 45조 45자 이거는 뭐예요? 평시조예요.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줄 알아도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를 볼까요? 음. 사실 여기서는 시조의 형식만 기억해도 많은 예습을 한 거야. 여러분 이거 안 써도 돼요? 내가 이거 많이 써놨을 때마다 애들이 이거 쓰려고 막 너무 힘들까 봐 걱정이 돼. 근데 이런 건 안 써도 되고 요것만 쓰세요. 요것만. 요것만 좀 썼으면 좋겠어. 자, 이 귀뚜람 이것도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데 수능에는 안 나고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높은 가지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라고 있어. 소리는 청각적 심상이죠. 내 울음 이것도 사실 청각적 심상인데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래. 자, 제목이 귀뚜라미야. 누구의 울음을 말하는 거야? 귀뚜라미의 울음은 매미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아. 그리고 얘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울고 있다 이렇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살기 좋아 힘들어 아주 비좁고 힘든 곳에서 숨 막힐 듯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 나 여기 살아있어 일단 삶의 의지가 느껴집니까? 이 귀뚜라미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내가 내는 이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가 거치고 매미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맑은 가을이 오면 귀뚜라미의 계절이죠. 어린 풀숲 위에 나와서 뒤척이기도 하고 자, 더 이상 나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있는 게 아니라 풀숲 위에 나와서 막 뛰기도 해.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나한테 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오는 날 발길에 눌려서 우는 지금의 이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어떤 감동적인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바램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시죠. 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을 대조했고 매미 소리와 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큰 틀을 파악하면 시의 내용을 다 파악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는 나며 이 중심 대상을 파악하는 게 이 시에서 좀 어렵거든요. 내 울음소리가 과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개만 볼 건데요. 여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은 매미가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여름인데 나는 가을에 울음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5번이 알맞지 않은 거고 이 3번을 볼 건데 알맞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울음이 뛰어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매미 소리가 높은 가지를 흔든다고 생각하고 있지 내 울음소리가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이 마지막 3년을 보면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사실 이거 다음 문단에서 배우는 거잖아. 다음 단원에서. 아까 내가 잘못해서 읽은 거. 이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선생님이 30분 됐는데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겠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 오바고 3분. 자, 여기 이 유성도 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냥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 써놓은 건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별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벌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똥별이 유성이거든. 별똥별이 빗나간 야구공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파악하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 화자가. 우리 이런 거 없어.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파악할 수 있어. 지금 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내용을 설명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솔직히 이 7번 문제는 진짜 쉽지 않습니까? 4번이랑 화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유성이 유리창을 깨고 떨어지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구공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이 화자는 지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별이,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 이 밤하늘, 이거를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별이 뜬 밤하늘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해야지, 진짜 운동에 참여해서 함성 지르고 한 거 아니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슬퍼하고 안타깝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런 부정적 정서가 없어요. 네. 뒤에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풀이는 아니라서 조금 남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거 아니잖아. 유리창을 깨뜨리는 야구공에 빗댄 거지. 그리고 이거 중 하나는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별똥별을 유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금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지구로 떨어져서 구른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 7번 너무 쉽잖아. 이거 뭐예요? 쨍그랑이잖아. 쨍그랑. 유리창 깨질 때 나는 소리. 뭐야? 6번에 별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야구공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별이 떨어진 거를 야구공이 떨어진 거에 비유한 거예요. 진짜 야구공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시의 핵심이 아까 그래서 그거라고 했어요. 진짜 야구공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별똥별을 야구공에 비유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밤하늘이 별들의 운동장이래. 그러면 별들이 막 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따라 이 별이 가만히 안 있고 돌아다녀요. 부산스럽게 돌아다녀.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화자가 뭐라고 생각했어? 운동회를 벌였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득히 들리는 함성이래. 뭔가 소리가 피웅 하고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실제로 들렸는지 모르겠어. 들리는 것 같은 거야. 먼 곳에서 아슴풀에 뭔가 이 우, 우레소리 같은 게, 뭐 우레소리라고 하면 약간 그 번개 떨어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빗나간 야구공 하나가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서 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밤하늘에서 지구로 야구공이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야구공이 떨어지는 것에, 유리창을 깨고 야구공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를 했어. 뭐가? 밤하늘에 별똥별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것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 시의 핵심인데 어렵습니다. 음, 그렇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 핵심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 이거 내가 진짜 많이 얘기한 거라서 사실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 외형률은 딱 봐도 그 운율이 드러나는, 정형시에서나 나타난, 시조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시조에서 나타나는 거 주로. 음, 정형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시는 뭐예요? 내재율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시는 읽으면 느껴지는 어떤 운율이 있는 거야. 현대시에서 내가 항상 이거 초등학교 3학년 거 가르칠 때부터 이거 반복하는데, 내가 반복하면 뭐라고? 운율이 있다. 그래서 뭐가 반복되느냐? 이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랑 의태어 둘 다를 포함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별이 아니고 야공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너무 소중하고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 잘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잘못 읽을 뻔했던 데이 3를 하면서 31.6번 모르겠대. 같이 봅시다. 훌륭한 친구들이야. 질문도 잘하고 열심히 듣고 있어. 31.6번 볼게요.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른대.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이 흐른다는 건 뭐가 흐른다는 거야? 어떤 감정이 흘러 지나간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 그지?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도두내라고 했습니다. 뭔가 아침에 해가 뜨는 그 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운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해가 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흐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형시예요? 선생님, 정형시, 시조 이런 게 대부분 외제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현대시잖아. 특별한 형식이 없어. 이거 내제율이고, 그 다음 강물이 흐르네. 은결이 도도네. 에서 무엇이 뭐뭐 하네. 무엇을 뭐뭐 하네.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이 뭐뭐 하네. 무엇을 뭐뭐 하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죠. 이거를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대꾸법이라고 해요. 대꾸법은 어떤 예시가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 콩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글자 왜 이래? 자, 이거는 뭐예요? 무슨 형식이 똑같아요? 뭐 한데 뭐 나고, 뭐뭐 한데 뭐뭐 난다. 형식이 같아. 형식이 같은데, 틀이 같은데, 내용만 다른 걸 넣었어.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해요. 아라고 물으면 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같은 형식으로 대꾸한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거든.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이 대꾸법의 내용이. 그래서 무엇이 무엇하네, 무엇을 뭐뭐 하네. 이게 대꾸법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대꾸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문장 구조를 반복했는지 파악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야. 여러분 반복은 뭐라고? 반복은? 반복은 운율이라고. 그러니까 대꾸법이 있으면 이것도 문장 구조를 반복한 거라서 운율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내재율을 뭐를 통해서 만들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재밌어. 이 시인한테 물어보면 이런 생각을 안 썼다고 할 수도 있어. 옛날에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시인한테 수능 문제 풀라고 했더니 반밖에 못 맞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